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 밤에 갈게요. 한밤중 베란다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수상한 통화. 시어머니 이경숙은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며느리의 비밀을 파헤쳐내기 시작합니다. 인생 사연집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밤이었습니다. 이경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 하얀 국화꽃, 그리고 관 속에 누워있던 첫째 아들 민우의 얼굴. 교통사고는 한순간이었지만 그 상실은 영원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첫째 며느리 유진아는 짐을 쌌습니다. 경숙이 말렸습니다. 진아야, 그래도 여기가 내 집이잖니. 하지만 진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민우 씨도 없는데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하죠? 저는 제 인생을 살겠어요. 그날 진아는 큰 가방 2개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숙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도 잃고 며느리마저 떠나버린 그 공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경숙은 둘째 아들 민재와 며느리 지혜와 함께 살았습니다. 지혜는 진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밝고 따뜻한 성격에 시부모를 잘 모셨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이 아쉽긴 했지만 부부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해 보여서 경숙도 만족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눈치챈 것은 며느리의 야간 외출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밤 11시, 지혜는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가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헬스장에 가니까요. 하지만 한밤중에 운동을 간다는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아들 민재가 야근하거나 출장을 가는 날이면 지혜는 반드시 외출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없는 날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어느 날 밤 경숙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빨리 보고 싶어요. 이번 주에도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달콤하고 간절한 목소리에 경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남편도 아닌 누군가에게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경숙은 며느리를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경숙이 다가가자 지혜는 황급히 화면을 끄고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지만 경숙은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숙은 은행 볼일을 마치고 나오다가 우연히 며느리를 목격했습니다. 지혜는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고 경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혜야, 여기서 뭐하니? 지혜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돈 찾았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딱 보기에도 두툼한 돈봉투, 여행 경비치고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혜는 카드를 주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현금으로 그렇게 큰 돈을 인출한 걸까요? 그날 밤도 지혜는 외출했습니다. 밤 11시 정각 경숙은 창가에 서서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지혜는 큰 가방을 들고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여행 가방도 아닌 평범한 쇼핑백 같은 큰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경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달콤한 목소리, 거액의 현금 인출, 한밤중에 외출,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숙은 식탁에 앉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언제나처럼 밝은 표정으로 아침을 차렸지만 눈 밑에 살짝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들어온 흔적이었습니다. 경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들어왔니? 지혜는 잠시 움찔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친구 만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경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경숙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걸까요? 경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전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또 다시 며느리를 잃게 되는 걸까요?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를. 그날 밤도 지혜는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경숙은 복도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가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하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에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심과 배신감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경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며느리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물어볼까요? 아니면 뒤를 밟아볼까요? 경숙은 밤새 고민했고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며느리를 따라가서 진실을 밝혀내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숙은 며느리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민재가 부산으로 이틀간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지혜야, 다녀올게. 민재가 떠나자 지혜는 설거지를 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며느리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이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 경숙은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며느리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예상대로 10시 50분쯤 지혜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숙은 살며시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혜는 베란다에 서서 또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갈게요. 준비 다 했어요. 30분 후에 도착할 거예요. 마치 연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목소리가 설렜습니다. 경숙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하는 걸까요? 30분 후에 누구를 만난다는 걸까요? 11시 정각 지혜는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숙은 창가에서 며느리를 지켜봤고 지혜는 택시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새벽 1시가 되었지만 며느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30분이 되어서야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경숙은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어디 갔다 왔니? 지혜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경숙은 며느리의 눈이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숙은 며느리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지혜의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달력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옆에는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경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트? 며느리가 달력에 하트를 그려놓다니. 누구를 만나는 날이기에 하트를 그려놓은 걸까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재가 야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야근이에요.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경숙은 며느리를 슬쩍 봤습니다. 지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혜는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렸습니다. 무언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경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며느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지혜는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한밤중에 외출이라니. 경숙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혜가 큰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자 경숙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지혜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편의점 좀 다녀올게요. 그 큰 가방을 들고 편의점에 간다는 말이 되나요? 경숙이 창가로 달려가자 며느리는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경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에 남편 종수를 깨웠습니다. 종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경숙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것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야간 외출, 수상한 전화통화, 거액의 현금 인출, 달력의 하트 표시, 그리고 오늘 밤 또 외출을 한 것. 종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지혜가 그럴 리가 없잖아.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경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여자의 직감이 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경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따라갈 거예요. 며느리가 대체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해야겠어요. 종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도 이제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새벽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2시간 넘게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숙은 지혜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묘하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경숙은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그것도 아주 특별한 사람을. 주말에 경숙은 며느리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고 경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총 2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현금으로. 한 번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며느리가 그 돈을 어디에 쓴 걸까요? 경숙은 통장을 도로 넣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안 돈을 빼돌리고 한밤중에 외출하고 누군가와 달콤한 통화를 나누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명확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경숙은 그날 밤 며느리의 방 앞을 지나다가 또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경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며느리를 미행해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10년 전 차갑게 떠난 첫째 며느리 진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따뜻하다고 믿었던 둘째 며느리 지혜마저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며느리들은 왜 이 집을 떠나려고만 하는 걸까요? 경숙은 베개를 움켜쥐고 조용히 울자 남편 종수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여보, 울지 마.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하지만 경숙은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경숙은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습니다. 아들 민재를 위해서라도 아무리 가슴 아픈 진실이라 해도 알아야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숙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경숙은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차려준 아침을 먹었지만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지혜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반찬을 권했지만 경숙의 목구멍으로는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고 저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경숙을 괴롭혔습니다. 민재가 출근 준비를 하며 이번 주 금요일에 부산으로 2박 3일 출장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경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금요일은 며느리가 반드시 외출하는 요일 중 하나였고 그것도 아들이 없는 날이면 더욱 확실하게 나갔습니다. 민재가 나가고 나자 경숙은 며느리를 힐끗 봤습니다. 지혜는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벌써 금요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숙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금요일에 정말 며느리를 미행해야 할까요? 만약 직접 따라가서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당장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만약 오해라면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고 아들 부부 사이도 금이 갈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로 외도가 사실이라면 그걸 모른 척할 수는 없었고 아들이 바보처럼 속고 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경숙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고 남편 종수는 아내의 고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요일 저녁 경숙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며느리 방 앞을 지나게 되었고 문틈으로 지혜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경숙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저 요즘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경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빠라는 호칭이 귓가에 꽂혔고 며느리가 남편도 아닌 다른 남자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시어머님께는 절대로. 경숙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만의 비밀이라는 말, 그리고 시어머님께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당부가 경숙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확실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도 시어머니인 자신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경숙은 주먹을 불끈 쥔 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은 경숙에게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경숙은 방금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하자 종수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경숙은 이제 확실하다고 지혜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으며 그것도 오빠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민재에게 말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민재가 믿지 않을 것이고 지혜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의 말만으로는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요일에 따라갈 거예요. 지혜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종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혼자 가면 위험하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경숙은 택시를 타고 뒤따라가며 멀리서 지켜볼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첫째 아들 민우가 세상을 떠났을 때 며느리 진아는 차갑게 등을 돌렸고 그때 경숙은 며느리라는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지혜는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착했으며 시부모를 진심으로 대했고 경숙은 지혜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마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역시 며느리일 뿐이었고 결국 배신하는 존재였습니다. 경숙은 베개를 움켜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왜 며느리들은 이 집을 떠나려고만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숙은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고 지혜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식사를 차리며 밝게 웃었지만 밤이 되면 방에서 조용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경숙은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밤 경숙은 남편에게 내일이라고 내일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조심하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며느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의심하며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알아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경숙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 그날이 오기를 경숙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경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지만 경숙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비밀, 한밤중에 만나는 그 남자의 정체, 그리고 집안 돈 2천만 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출장 가방을 챙기며 서둘러 밥을 먹었고 지혜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까지 정성스럽게 싸주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아내처럼 행동하면서 뒤로는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니는 며느리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재가 현관문을 나서며 어머니께 잘 계시라고 인사했고 지혜에게는 주말에 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경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지혜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고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경숙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나자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내내 경숙은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혜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고 저녁 준비를 했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의 눈에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8시 경숙은 남편 종수와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종수는 아내의 굳은 표정을 보며 긴장했고 경숙은 낮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지혜가 나갈 거예요. 제가 택시를 타고 따라갈 테니 당신은 집에서 기다려요. 종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말 혼자 가겠냐고 물었지만 경숙은 이미 결심이 굳어 있었습니다. 경숙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택시를 부를 준비를 하며 며느리가 나가면 바로 뒤따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경숙은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주시했습니다. 예상대로 며느리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지혜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샤워하는 소리, 옷장 여는 소리, 그리고 작게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까지. 드디어 지혜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경숙은 재빨리 방문을 거의 닫다시피 했고 문틈으로 며느리의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지혜는 평소보다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외출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11시 정각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고 경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자 아파트 정문에서 며느리가 택시를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숙은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라타며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앞에 가는 택시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경숙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택시는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20분, 30분이 지나도 며느리를 태운 택시는 계속 달렸고 경숙은 점점 낯선 동네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한 주택가였고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늘어선 골목이었습니다. 며느리를 태운 택시가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숙은 자신의 택시를 50m쯤 떨어진 곳에 세우게 했고 요금을 지불한 뒤 천천히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혜는 큰 가방을 들고 낡은 주택의 대문 앞에 섰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왔고 한 남자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며느리를 보며 반갑게 미소 짓는 모습이 경숙의 눈에 꽂혔습니다. 지혜는 그 남자에게 무언가 말을 건넸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남편 몰래,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어둠 속에 숨어 그 집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은 참아야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봐야 했습니다. 경숙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그 집을 지켜봤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지만 오래되어 보였고 대문도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1층 거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안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경숙은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그 집을 관찰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가 거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세히 볼 수 없었습니다. 경숙은 용기를 내어 조금씩 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담장 옆으로 몸을 숨기며 천천히 이동했고 마침내 거실 창문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안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지혜가 꺼낸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반찬 용기들, 과일, 그리고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었습니다. 마치 장을 보듯 가방 안에 가득 담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남자는 고마워하는 표정으로 물건들을 받아들었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경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앉아 있다는 것은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만나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경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더 봐야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경숙은 담 밑에 쪼그리고 앉아 그 집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몸이 차가워졌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와 남자가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고 두 사람은 안쪽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경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설마. 하지만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거실로 나왔고 남자는 손에 서류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슨 서류를 보고 있는 걸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숙은 추위와 피로에 지쳐갔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나올지 몰랐고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쪽 방에서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여자아이 같았고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경숙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에 아이가 있다고? 며느리와 그 남자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말인가요? 거실에서 남자가 급히 안방으로 들어갔고 지혜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아이 울음소리가 잦아들었고 남자와 지혜가 아이를 달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경숙은 귀를 바짝 대고 들으려 했지만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지혜가 다시 거실로 나왔고 남자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고 지혜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경숙은 그 봉투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분명히 돈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돈을 빼돌려서 저 남자에게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까지 있는 남자에게. 경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것도 아이가 있는 남자와 혼의 자식까지 낳아서 키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남자의 전처 자식일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경숙은 추위에 떨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고 남자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지혜는 남자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경숙은 그 장면을 보며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대문을 나와 골목으로 걸어갔고 경숙은 재빨리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렀고 10분쯤 후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를 태운 택시가 떠나자 경숙도 서둘러 택시를 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경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방금 본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그 집에는 아이까지 있었으며 거에게 돈까지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전 첫째 며느리가 떠났을 때의 배신감이 다시 밀려왔고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마저 가족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새벽 2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 종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숙의 창백한 얼굴을 본 종수는 벌떡 일어났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경숙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모든 것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낯선 동네의 한 남자 집에 들어갔다는 것,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는 것, 집 안에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며느리가 두툼한 돈봉투를 남자에게 건넸다는 것까지. 종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아내의 눈빛을 보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숙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고 종수는 아내를 꼭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경숙은 남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당장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를 직접 추궁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경숙은 금요일 밤에 본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남자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 안방에서 들려온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두툼한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악몽처럼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일요일 저녁 아들 민재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지혜는 반갑게 남편을 맞이했고 출장은 어땠냐고 물었으며 저녁을 차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경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아내처럼 행동하면서 뒤로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며느리가 너무나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경숙은 며느리를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말을 걸 때마다 짧게 대답했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재가 어머니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걱정했지만 경숙은 몸이 좀 안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월요일 아침 경숙은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며느리가 만나는 남자의 정체를 파악해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경숙은 남편 종수에게 그 동네에 다시 가보겠다고 말했고 종수는 위험하지 않겠냐고 걱정했지만 경숙은 낮에 가면 괜찮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오전 11시쯤 경숙은 그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어두워서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낮에 보니 더욱 낡고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고 경숙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슈퍼 주인은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경숙은 음료수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고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동네 산지 오래되셨어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20년 넘게 여기서 장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숙은 슬쩍 골목 안쪽을 가리키며 저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저기 2층짜리 회색집 있잖아요. 거기는 누가 사나요? 슈퍼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강현수 씨요? 혼자 사는데 가끔 어린 여자애가 보이더라고요.
조카인가 봐요. 경숙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강현수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언제부터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슈퍼 주인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5년 전쯤 이사 왔으며 조용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숙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강현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숙은 그 집 앞을 다시 한번 지나갔습니다. 낮에 보니 더욱 낡아 보였고 마당에는 아이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확실히 아이가 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숙은 휴대폰으로 강현수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나오는 것은 없었고 흔한 이름이라 그런지 수많은 사람들이 검색되었습니다. 경숙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경숙은 며느리 방 앞을 지나다가 또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숙은 숨을 죽이고 문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갈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고 누군가를 안심시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간다고? 또 그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경숙은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지혜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통장이 있었고 경숙은 손이 떨렸지만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3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경숙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계산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총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현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숙은 통장을 도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안 돈을 빼돌려 그 남자에게 갖다 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를 키우는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경숙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를 직접 추궁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며느리가 발뺌할 수도 있었고 그 남자와의 관계를 부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목요일 밤 경숙은 또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다가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비밀은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경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 며느리가 남편도 아닌 다른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민재는 이번 주에는 출장이 없었지만 회사 회식이 있어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경숙은 며느리가 오늘 밤에도 외출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자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식이 길어져서 새벽쯤 들어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숙은 며느리의 표정을 슬쩍 봤습니다. 지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밤 11시 예상대로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외출했습니다. 경숙은 창가에서 며느리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경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민재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으니 그날 밤에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가면 직접 찾아가서 추궁하겠다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종수는 걱정스러웠지만 아내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경숙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했고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경숙은 방 안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밝혀내고 이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끝낼 것입니다. 경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밤하늘이 경숙의 마음처럼 무겁고 답답했하지만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이니까요.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경숙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비밀, 그 남자와의 관계, 그리고 집안에 있는 아이의 정체까지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 민재는 오늘부터 3일간 대구 출장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치솟았습니다. 오늘 밤 며느리는 반드시 외출할 것입니다. 민재가 출근하고 나자 경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지혜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경숙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오후 내내 경숙은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 종수는 아내가 너무 긴장한 것 같다며 걱정했지만 경숙은 괜찮다고 말하며 방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침대에 누워 오늘 밤 계획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봤습니다.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가면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초인종을 누를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들어가서 며느리를 추궁할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경숙은 일부러 일찍 저녁을 먹고 몸이 안 좋으니 먼저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경숙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위선적인 걱정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밤 10시 경숙은 방에서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 종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고 경숙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괜찮을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10시 50분 며느리 방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숙은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주시했습니다. 예상대로 지혜가 큰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왔고 거실을 거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11시 정각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숙은 재빨리 방에서 나와 창가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숙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조심하라고 당부했고 경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려 익숙한 골목에 도착했고 경숙은 택시를 며느리가 들어간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어둠 속을 걸으며 그 집을 향했습니다. 낡은 2층 주택이 보였습니다. 1층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경숙은 담 뒤에 숨어 숨을 고르며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강현수라는 남자가 나타나 지혜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경숙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온몸에 긴장감이 돌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경숙은 5분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며 초침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봤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5분이 지나자 경숙은 어둠 속에서 나와 그 집의 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숙의 손이 초인종을 향해 뻗어졌고 떨리는 손가락이 버튼에 닿았습니다. 마지막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지만 경숙은 이를 악물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현관으로 다가오고 있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숙은 숨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경숙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눈이 커졌으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시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여길 어떻게 해? 경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안에서 얘기하지. 거실로 들어가자 40대 남자 강현수가 소파에서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를 보며 당황했고 며느리 지혜는 문 앞에서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경숙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과 생필품들이 놓여 있었고 소파 옆에는 아이 장난감이 보였으며 벽에는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경숙의 가슴이 쿵쾅거렸고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경숙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재를 두고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냐고.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했지만 경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해? 내가 다 봤어. 6개월 동안 이 남자 집에 드나들고 돈까지 갖다 주고 아이 용품까지 사고 혼의 자식까지 낳아서 2집 살림을 하는 거야.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제발 자신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강현수가 앞으로 나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해이십니다. 지혜 씨와 저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경숙은 강현수를 노려봤습니다. 분노가 치솟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뭐야? 왜 우리 며느리가 당신 집에 와? 왜 돈을 갖다 줘? 안방에 자는 아이는 누구야? 그 순간 안쪽 방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숙은 그쪽을 돌아봤고 방문이 살짝 열리며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겁먹은 표정으로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경숙은 그 아이를 보며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정말로 아이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이 남자 사이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경숙의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 방에 있는 아이는 아주버님의 딸이에요. 경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고 방금 들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딸, 10년 전 세상을 떠난 첫째 아들의 딸이라고? 뭐라고?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진이에요, 박서진. 아주버님의 딸이에요. 경숙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숨이 막혔으며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민우의 딸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진아는 아이 없이 떠났고 아이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현수가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육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진아와는 원래 아는 사이였으며 지혜와는 오랜 대학 선배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경숙은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대학 선배였고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후 형님이 떠났지만 떠난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며 아이를 낳자마자 현수에게 떠맡기듯 맡기고 해외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경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아가 임신을 했다고? 아이를 낳았다고? 그리고 그 아이를 버렸다고? 현수가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진아가 그냥 보육원에 버릴 거라고 하는 바람에 차마 어린 아이를 그렇게 둘 수 없어서 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1년 전 지혜에게 연락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수 오빠에게서 연락을 받았고 보육원에 맡겨진 한 아이를 키우게 됐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형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아이가 아주버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경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외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려진 조카를 몰래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숙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고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딸이 있었다고? 그것도 1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고? 경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 방에 있는 아이가 정말 우리 민우의 딸이란 말이야?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진이라고, 박서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죽은 아들의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어머님께서 아주버님 생각이 나서 또 아파하실까봐 그랬다고, 그리고 존재도 모르는 아이에 대해 말하면 가족이 혼란스러워질까봐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며 혼자서 돌봐왔다고 했습니다. 경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손녀를 1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으며 며느리가 혼자서 이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경숙은 벌떡 일어나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혜와 현수가 뒤따라왔고 경숙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작은 침대에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고 긴 머리를 뒤로 묶었으며 큰 눈망울로 경숙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이는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경숙의 눈에는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숙은 아이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은 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가 민우를 닮았고 코도 비슷했으며 입모양도 어린 시절 민우와 똑같았습니다.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손녀, 우리 서진이. 경숙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진이는 처음에는 놀라며 몸을 굳혔지만 곧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경숙은 손녀를 꼭 안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의 흔적을 되찾은 것 같았고 버려진 손녀를 발견한 기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혜가 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겁쟁이였어요. 경숙은 손녀를 안은 채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지혜를 바라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지혜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손녀를 영영 못 만났을 거야. 내가 널 의심해서 미안하다. 경숙은 일어나 며느리에게 다가갔고 지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은 채 함께 울었습니다. 현수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고 서진이는 침대에 앉아 어른들을 바라봤습니다. 경숙은 며느리를 안은 채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지혜야. 내가 외도하는 줄 알았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줄 알았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어.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자신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경숙은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경숙은 다시 서진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손녀의 손을 잡았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진아, 할머니야. 내 진짜 할머니.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를 몰라봐서. 서진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제 할머니세요? 경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내 아빠가 할머니의 아들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고 아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경숙은 손녀를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를 의심했던 지난 몇 주간의 시간들이 떠올랐고 며느리를 외도녀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깊은 사랑과 희생에 감사했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숙은 손녀를 안은 채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데려가야지. 서진이는 우리 가족이야. 우리가 키워야 해.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혼자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혜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경숙은 현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우리 손녀를 10년 동안 돌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한참 동안 손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서진이에게 아빠 이야기를 들려줬고 아이는 할머니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경숙은 손녀의 손을 잡으며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지켜주겠다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경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며느리와 함께 앉아 손을 잡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 종수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고 종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녀가 있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도 사라졌고 손녀를 되찾은 기쁨이 가슴을 채웠으며 이제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숙은 남편 종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 며느리 지혜를 기다렸습니다. 지혜가 거실로 나오자 경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어젯밤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지혜는 괜찮다고 오히려 자신이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숙은 아들 민재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고 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형의 딸이 살아 있었다는 것, 그 아이를 지혜가 혼자 돌봐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까지. 목요일 저녁 민재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경숙은 아들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남편과 며느리와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민재는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경숙은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며느리 진아가 남편이 죽은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까지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며 아이를 낳아버렸다는 것, 그 아이를 현수라는 사람이 맡아 키웠다는 것, 그리고 지혜가 1년 전부터 그 아이를 몰래 도와왔다는 사실까지. 경숙은 자신이 며느리를 의심했던 것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재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수님이 아이를 낳고 버렸다는 말에 분노했고 조카가 10년 동안 버려진 채 살았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으며 아내가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는 것에 미안해했습니다. 형수님이 그런 짓을.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숙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는 서진이를 되찾아야 한다고,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현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경숙과 종수, 민재와 지혜가 함께 그 낡은 주택 앞에 섰고 현수가 문을 열어 맞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서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긴장한 표정이었고 지혜의 뒤로 숨으려고 했습니다. 지혜가 서진이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이분들이 내 진짜 가족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작은아버지. 서진이는 큰 눈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경숙은 손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종수도 옆에 앉아 손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민재는 형의 딸을 보며 복받쳐 올라오는 감정을 참지 못했습니다. 경숙은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할머니가 너를 몰라봐서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민우를 닮았구나. 민재는 조카 앞에 앉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 아빠는 나한테 형이었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삼촌이 이제부터 너를 지켜줄게. 서진이는 가족들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할아버지의 다정한 눈빛, 삼촌의 진심 어린 말에 아이는 천천히 긴장을 풀었고 경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숙은 집안의 작은 방을 서진이의 방으로 꾸미기 시작했고 지혜는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으며 민재는 서진이의 전학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가족 모두가 손녀를 맞이할 준비에 바빴고 현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2주 후 서진이가 경숙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 숙모와 삼촌의 사랑을 받으며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경숙은 손녀와 함께 방을 꾸몄고 서진이가 좋아하는 인형과 책을 사주었으며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빠 민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아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항상 웃었고 사람들을 잘 도와줬지. 내가 아빠를 많이 닮았어. 서진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10년 동안 버려졌다고 느꼈던 아이는 이제 사랑받는 손녀가 되었고 할머니의 품에서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새 학교에도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지만 지혜가 매일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며 격려했고 민재도 주말마다 조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했습니다. 10년 동안 서진이를 키워온 사람이었고 아이에게는 아빠 같은 존재였습니다. 경숙은 현수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언제든 집에 놀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현수도 서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고 이제는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서진이는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도 생겼고 할머니와 함께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할아버지와 산책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지혜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고 민재는 조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서진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책을 읽었고 종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으며 민재와 지혜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현수도 함께 있었고 모두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지혜가 아니었다면 손녀를 영영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경숙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이는 이제 완전히 밝아졌고 학교에서 반장까지 하게 되었으며 친구들과 어울리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좋다고 말했고 매일 저녁 할머니의 품에서 아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경숙은 손녀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서진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걸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숙은 손녀의 밝은 얼굴을 보며 행복했고 이 아이를 되찾게 해준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서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진아, 지금 행복하니? 서진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경숙은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존재조차 몰랐던 손녀가 이제는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잃었던 아들의 흔적을 되찾은 것 같았고 버려졌던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지혜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손녀를 영영 못 만났을 거야. 정말 고맙다. 내가 진짜 우리 딸이야. 지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니님, 서진이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점심 식사 후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종수는 신문을 읽었고 민재는 서진이와 함께 놀아주고 있었고 지혜는 경숙 옆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평범한 주말 오후였지만 경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경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를 외도녀라고 의심했던 날들, 분노와 배신감에 잠 못 이루던 밤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순간의 충격과 감동까지 모든 것이 오해였고 며느리는 희생하고 있었으며 그 덕분에 소중한 손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수가 방문했습니다. 아이는 현수를 보며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경숙은 현수에게도 고마움을 전했고 저녁을 함께 먹자고 권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경숙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마음과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며느리 지혜가 보여준 희생과 헌신, 현수가 보여준 인간애, 그리고 서진이를 향한 가족 모두의 사랑이 진짜 가족의 의미라고. 밤이 되어 서진이를 재우며 경숙은 손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서진이의 작은 목소리에 경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서진이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방문을 나서며 경숙은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고 경숙은 이 모든 것이 며느리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경숙은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의심과 오해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과 화해로 끝났다고. 그리고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10년 만에 되찾은 손녀, 그리고 며느리의 깊은 사랑. 경숙은 감사했고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이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